사람들은 매춘을 가장 역사가 긴 직업이라고 말한다. 홍등가는 전기가 발명되기 전부터 존재했다. 기원전 1200년에 만든 이 고대 이집트 비문에는 고급 매춘부들의 행렬이라 적혀있다.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시 폐허에는 사창가 흔적이 남아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대도시, 도쿄에서 암스테르담, 모스크바에서 뉴욕까지 홍등가가 자리 잡고 있고 그곳 매춘부들의 삶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런던의 소호도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한다. 1930년대 소호는 유명한 유흥가로 극장과 술집, 댄스홀, 그리고 매춘부들이 있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등화관제가 실시됐고 어둠의 장막 속에서 범죄율도 높아졌다. 1942년 고든 커민스는 소호에서 멀지 않은 리전트 공원 근처에 주둔 중이던 영국 공군 기계공이었다. 어둠이 내리면 커민스는 술집과 댄스홀을 돌아다녔다. 매력적이고 잘생긴 외모 덕에 여자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메릴본의 뒷골목에 있는 방공호에서 발견됐다. 에블린 해밀턴은 교살됐고 핸드백은 비어 있었다. 이튿날 또 사람이 죽었다. 에블린 오틀리는 촉망받는 젊은 여배우였다. 오틀리는 전쟁이 터지고 일거리가 없어지자 매춘부로 전락했다. 오틀리는 피카딜리 서커스 거리에서 젊은 남자와 택시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그리고 소호에 있는 그녀 아파트에서 목절려 죽은 사체가 발견됐다. 거울에 엄지 지문이 남아있었지만 추적이 불가능했고 영국 경찰국은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 사흘 동안 시신 2구가 더 발견됐다. 첫 번째 시신은 신원불명이었지만 두 번째 시신은 도리스 주아넷, 파트타임 매춘부였다. 주아넷은 호텔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파트 침실에서 교살된 채로 발견됐다. 스물네 시간 동안 폭행 사건 2건이 더 일어났다. 그중 한 현장에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군대 방독면이 남아있었다. 방독면 안에는 고든 프레드릭 커민스란 이름이 인쇄돼 있었다. 영국 경찰청은 공군 막사에 있는 커민스를 찾아냈다. 커민스는 체포됐고 신문을 거친 후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 미수로 기소됐다. 커민스의 방독면 외에도 지문 감식 전문가 프레드 셰릴은 에블린 오틀리의 아파트 거울 지문과 맥주컵의 지문이 커민스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커민스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불과 35분 만에 유죄를 편결했다. 커민스는 1942년 6월 25일에 원즈워스 교도소에서 교수형당했다.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긴 매춘부 피살 사건이다. 어떤 매춘부는 성관계 후에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됐다. 집요한 고객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약이나 섹스에 취한 상태에서 스릴을 즐기는 범인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1979년 12월 초) 뉴욕. 신고를 받고 42번가 트래블 모텔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불타버린 모텔방에 머리 없는 여자 시신 2구가 있었던 것이다. 희생자의 옷은 발견됐지만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다. 방이 깨끗이 청소돼 있었다. 숙박부에는 뉴저지에서 온 칼 윌슨이라고 적혀 있었다. 홍등가에서 일하는 매춘부들은 자기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했다. 언론에서는 범인을 몸통 살인자라고 불렀다. (42번가) 모텔에서 발견된 2 시신 중 하나는 쿠웨이트 출신의 디디 구다르지였다. 구다르지는 뉴욕 경찰이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린 후 오래된 엑스레이 덕에 신원이 확인됐다. 그 방에서 발견된 다른 시신은 누군지 알 길이 없었다. 경찰이 갖고 있던 것은 2 여자와 함께 숙박했던 뉴저지 출신 남자의 몽타주뿐이었다.
1980년 5월 뉴저지에 있는 헤스브룩 하이츠 모텔에서 달아나던 한 남자가 체포됐다.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종업원들의 신고 덕분이었다. 리처드 코팅햄과 같은 방에 묵었던 매춘부는 굉장히 무서웠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함께 있었던 18살짜리 여자는 코팅햄이 칼로 자기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팅햄을 진 레이너 피살 사건 용의자로 의심했다. 레이너는 일주일 전에 29번가에서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됐었다. 뉴저지 외곽에 있는 코팅햄의 집에 가본 경찰은 그가 살인범임을 확신하게 됐다. 코팅햄의 집에서 희생자들한테서 빼앗은 장신구와 옷가지 등이 진열되어 있는 전리품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처드 프랜시스 코팅햄은 1946년 브롱크스에서 태어났다. 가족들은 곧바로 뉴저지로 이사했다. 결혼 후 그와 그의 아내 제닛은 로다이에 정착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난 후 코팅햄은 아내에게 흥미를 잃고 납치, 성폭행, 살인을 자행하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처음 체포된 것은 1973년 젊은 매춘부를 성폭행한 혐의였다. 매춘부가 코팅햄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갔지만 매춘부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코팅햄은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그는 계속해서 희생자를 물색했다. 주로 타임스 광장과 맨해튼 빈민가에 있는 술집과 클럽에서 만난 매춘부들이었다. 지능이 높았던 코팅햄은 3번가의 사무실에 있는 블루크로스 앤 블루실드 보험회사 그룹에서 컴퓨터 작업을 했다. 말이 없고 점잖았던 그는 13년 동안이나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기 때문에 술집이나 클럽을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코팅햄은 그곳에서 여자들을 만나 호텔로 데려가 취하게 한 후 살해했다. 코팅햄은 1980년 5월에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재판을 받았다. 살아남은 희생자들이 재판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냈다. 그는 15건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97년형을 선고받았다. 코팅햄이 바스티유란 별명이 붙어있는 주립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을 즈음 뉴욕과 뉴저지 형사들은 과거의 살인사건들을 재수사했다. 그중 하나가 코팅햄의 이웃에 살았던 26살의 금발머리 간호사 메리안 카 사건이었다. 1977년에 메리안 카의 시체가 헤스브룩 하이츠에 있는 한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1982년 10월 버겐 카운티에서 메리안 카 사건에 대한 코팅햄의 재판이 시작됐다. 코팅햄의 변호인 프랭크 와그너는 과거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나쁘다면서 재판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프랭크 C. 겔다 판사는 그 대신 배심원들 없이 증거에 대해 듣기로 결정 내렸다. 그리고 코팅햄은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같은 모텔에서 일어났던 다른 사건도 해결했다. 1982년 10월에 132호에서 시체로 발견된 발레르 스트리트 사건에서도 코팅햄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년 후 뉴욕 경찰은 디디 구다르지와 신원 미상의 친구 피살 사건을 해결했다. 법원은 코팅햄이 최소 40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함을 명시했다. 몸통 살인마는 다신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해인 1983년 보스턴 인근 도시에서 매춘부 한 명이 아주 특별한 이유로 피살됐다. 범인이 반했던 것이다. 로빈 베네딕트는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예쁜 여자였다. 날씬하고 아름답고 젓갈색 머리를 어깨까지 길렀다. 그래픽 아트 학생들 중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가정도 더없이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겉모습과 전혀 달랐다. 베네딕트는 스트립바와 술집들이 즐비한 컴뱃존에 드나드는 보스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매춘부 중 한 사람이었다. 경찰에게도 유명한 여자였다.
1983년 3월 7일 포주 클라렌스 로저스는 베네딕트를 찾기 위해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며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로저스는 베네딕트가 유명한 해부학자 윌리엄 더글라스 박사를 만나러 간 후에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조사를 해보니 더글라스 박사는 워싱턴 DC 의학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다. 더글라스는 베네딕트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3월 5일 그녀가 실종된 날 밤에 보스턴에서 32km 떨어져 있는 샤론의 자기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로저스는 딸이 실종됐다고 보스턴 경찰에 신고한 베네딕트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얼마 후 베네딕트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고 TV에도 나왔다.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있는 쇠망치, 피 묻은 셔츠와 여자 재킷이 더글라스의 집에서 8km 거리에 있는 95번 주간 고속도로 옆에서 발견됐다. 핏자국이나 머리카락 모두 베네딕트의 것이 아니었지만 클라렌스 로저스는 옛날에 베네딕트에게 주었던 재킷을 알아봤다. 경찰은 더글라스가 정기적으로 베네딕트를 만난 사실을 알아냈고 가택 수색 영장도 발급받았다. 더글라스의 아내는 셔츠가 남편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수색을 개시하자마자 더글라스의 재킷 안쪽에서 뇌 파편이 발견됐다. 그리고 7월에 베네딕트의 토요타 자동차가 뉴욕의 펜역 근처에서 발견됐다. FBI 연구소의 검사 결과 더글라스의 재킷에서 나온 뇌 조각은 사람의 것이었다. 마침내 10월에 더글라스의 매제 중 한 명이 그 쇠망치가 더글라스의 장인 거라는 사실을 경찰에 확인시켜주었다. 며칠 후 윌리엄 더글라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더글라스는 보스턴 터프츠 대학의 존경받는 과학교수였다. 터프츠 대학은 컴뱃존 옆에 있었다. 더글라스는 굿타임즈 클럽에서 베네딕트를 만났다. 여자에게 반한 그는 기꺼이 시간당 $100의 화대를 지불했다. 터프츠 의과대학에서 $6,700를 횡령하기도 했다. 횡령한 돈 중 일부는 베네딕트에게 몰든에 있는 집을 사주는 데 사용됐다. 더글라스는 1년여 후 법정에 섰다. 그때까지도 베네딕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존 키블런 검사는 그런 사건에서는 정황 증거가 아무리 확고해도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다. 때문에 변호인 측이 피고가 자백하는 대가로 죄질이 덜한 과실치사죄로 해달라고 요청하자 검사는 베네딕트 가족을 설득했다. 하지만 더글라스가 사과하려 하자 검사는 화를 내며 말을 막았다. I know Mr. and Mrs. Benedict and they are fine people. They've raised a wonderful family unit and unfortunately with my 더글라스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쓰레기장에 베네딕트의 사체를 숨겼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다른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더글라스의 얘기는 신빙성이 없었다. 그는 과실치사죄의 최고 형량인 18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세기 이후 시신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베네딕트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글라스는 형기를 겨우 10년만 채우고 석방됐다. 몇 년 전 중산층 가정의 또 다른 중년 남자가 미국의 북서부 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적을 받은 적이 있었다. (1997년) 말 워싱턴주 스포케인 경찰은 연쇄살인범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6년 동안 대부분이 마약이나 매춘업에 관계했던 여자 7명이 살해당했다. 여자들 모두 같은 총에서 발사된 총알을 맞고 죽었다. 첫 번째 살인은 1990년 2월에 일어났다. 26살의 그 지역 매춘부의 사체가 군용 담요에 쌓여 스포케인 강둑에 버려져 있었다. 그 후 석 달 동안
매춘부 2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됐다. 그 후엔 살인 빈도수가 줄어들어서 6년 동안 4건이 일어났다. 1997년 12월 26일 버려진 자갈 구덩이에서 사체들이 발견되면서 피살자가 8명이 되자 경찰도 더 이상은 머뭇거릴 수 없게 됐다. 그 중에는 션 맥클레나한과 로렐 웨이슨의 시신도 있었다. 맥클레나한의 언니 케이티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He's going to slip up. Something's going to happen and he's going to be caught. 더 많은 살인이 자행되자 사람들 관심도 커졌다. 1998년 11월 게시판과 버스에는 시민들의 도움을 청하는 광고판이 등장했다. 같은 달에 로버트 리 예이츠라는 남자가 매춘부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경찰에 잡혔다. 남자는 경찰의 질문에 여자의 가족이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예이츠가 경찰에게 불심 검문을 당한 게 2번째였다. 1년쯤 전에 흰색 코르벳을 몰고 가다가 사소한 교통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었다. 눈치 빠른 수사관은 실종된 여자들 중 한 명이 흰색 코르벳을 타고 갔다는 보고를 떠올렸다. 로버트 리 예이츠는 워싱턴주에서 계속 살았다. 20살 때 그는 군에 입대해서 헬기 조종사 훈련을 받았다. 그는 1991년에 중동으로 파견돼 연합군에 소속돼서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가했다. 그 후엔 소말리아의 UN 평화유지군에 합류해서 공로 훈장까지 받았다. 수사관들의 관심을 끈 것은 예이츠가 주 방위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복무했고 아이가 5이란 사실이었다. 수차례 공격에서 살아남은 여자가 범인한테서 들었다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예이츠가 혈액 샘플을 안주려 하자 경찰은 그가 그의 초에 팔아버린 흰색 코르벳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차에서 살해된 여자들 중 한 명에게서 찾아낸 섬유 조각과 일치하는 조각을 발견했다.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했던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예이츠는 2000년 4월에 체포됐다. Detectives have definitive evidence tying Robert Yates to the murder of 9 victims. 2000년 10월이 돼서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의 벽에 부딪힌 예이츠는 유죄 답변 흥정에 동의했다. 그는 13건의 살인죄와 1건의 살인 미수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또 다른 피살자가 묻혀있는 전에 살던 집 마당으로 경찰을 안내했다. 예이츠는 재판에서 408년형을 언도받았다. 피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예이츠에게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What kind of a monster would take away the sunshine of our family? You deserve to die the slowest, most painful death possible. You deserve to feel what Sonny and all the other women felt. How can you take my mother and bury her in your yard? And your family walk around my mother for 2.5 years? You stole her soul. I don't think you deserve to ever see daylight, ever see your family. You're a sick monster. You need to be turned over to the families of your victims. To you and the people who bargained for your life, may you rot in hell. 예이츠의 5자녀 중 한 명과 그의 아버지도 조의를 표했다. I just want to say, first of all, that I feel immensely terrible that this happened. It feels like a dream. I'm still in shock. It just makes me mad that this happened to so many people. They didn't deserve this. No one deserves to be killed like that. No one. Your Honor, I'm so sorry. I want to apologize to the community of Spokane County. I love my son. 판사가 로버트 예이츠에게 물었다.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the court before sentence is imposed? Yes, Your Honor, there is. Nothing I can say will erase the sorrow, the pain, and the anguish that you feel and that I've caused in your lives
In my struggle to overcome my guilt and shame, I've turned to God. 그의 말은 법원 앞을 가득 메운 피살자 가족들의 분노를 가라앉혀주지 못했다. H는 교도소로 이송됐다. 그가 언도받은 형기는 워싱턴주와 미국의 범죄 역사상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였다. 남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춘부들을 죽인다. 뉴욕과 뉴저지의 리처드 커팅햄의 이유는 성적 만족과 가학적인 스릴이었다. 보스턴의 윌리엄 더글라스 교수는 나이 어린 여성에게 반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겉으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던 로버트 리 예이츠의 살인 동기는 만족을 몰랐던 사냥 욕구였다.